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사회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떨 때 사회성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나요? 우선 우리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다, 모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회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참 묘해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딴 사람들이 다 하자는데 그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회성이 없다 얘기합니다. 다들 짜장면 먹는데 짬뽕 먹자 그러거나 다들 짬뽕 먹는데 짜장면 먹자 그러면은 속으로 생각하지요. 참 사회성이 없다. 근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게 옳다 그러는데 그러다 그러잖아요. 그땐 또 생각합니다. 야, 참 주관이 뚜렷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사회성은 1대1 대화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내가 주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앞에 사람이 이제 아닌데 그러면은 넌 참 사회성이 없어. 세상 돌아가는 걸 넌 모르잖아 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사회성은 그다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 선호, 위험 회피, 요새는 다들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험 선호, 위험한 걸 좋아합니다. 위험 회피, 위험한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위험 선호가 위험 회피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재테크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똑같이 사회성이란 것도 사실은 사회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사회 선호, 사회 불편, 뭐 그 정도가 맞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사회 선호성도 사회성이고 사회 불편성도 사회성인 거예요. 그 각자가 자신의 틀에 맞는 어떤 사회를 대처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그게 내 마음에 편하고 남한테 피해가 안 되면 사회성인 거지, 뭔가 그거를 사회성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 상대방을 갖다 재단할 때 사용하는 애매모호한 그러나 썩 의미가 좋지 않은 단어가 될 뿐이지요. 그렇다면 사회성이 좋다는 말은 좋은 건가요? 네, 아주 순수하게 사회성이 좋다는 말이 좋은 것일 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우리 자식은 참 사회성이 좋아. 그럴 때는 틀림없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직장 생활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묘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A가 요번에 우리 부서에 오는데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참 사회성이 좋지요. 그럼 생각하게 돼요. 놀기를 좋아한다는 뜻인가? 사람들이랑 지내면서 잡담을 많이 한다는 뜻인가? 결국은 실력이 없다는 뜻인가? 생각하게 돼요. 실력도 있고 사회성도 좋아. 그럼 좀 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가끔은 그러면 안 되지만 사회성을 갖다 조금은 비꼴 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소수 의견을 냈어요. 나랑 둘이 있을 때 맞아, 네 의견이 맞아, 나도 너를 지지해 그랬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내 의견을 싫어해요. 그리고 어느새 저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얘기하게 되지요. 야, 너 사회성 끝내준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친구가 막 A라는 친구에 대해서 막 욕을 해요. 우리 진짜 과장 진짜 이상해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근데 나도 같이 막 욕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내니까 과장이랑 같이 다녀요. 그러면서 과장에 대해서 같이 욕해놓고 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게 되지요. 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진짜 사회성은 끝내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이 좋다라는 말 역시 사회성이 나쁘다라는 말과 같이 누군가를 갖다 재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 쓰이는 것은 그다지 좋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성에 대해서 한번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회성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갖다 합치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성격 및 기질 검사를 하다가 보면은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말이 있고 연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말은 사회적 민감성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기가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인기가 있었으면 하고 인기가 있으면은 나 스스로 많이 기쁘다. 그러면 나는 사회적 민감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사회적 민감성은 뭐로 나느냐? 첫 번째는 정서적 감수성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들하고 있으면 눈치가 착 빨리 돌아가요. 분위기 차가운데? 그 다음은 정서적 개방성이에요. 상대방도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조커처럼 이러고 나서 알려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자신의 기분이
내 마음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면은 정서적 개방성이 있는 거지요.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는 걸 원하냐, 멀리 지내는 걸 원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마지막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힘든 일이 있으면 잘 부탁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탁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전부 다 하게 되지요. 만약에 어떤 분이 원사이드하게 집단 분위기 굉장히 빨리 알아요. 내 감정도 잘 드러나요. 사람들이랑 다 가깝게 지내요. 힘든 일 있으면 나도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 부탁도 내가 잘 들어줘요. 그럴 때 우리는 사회적 민감성이 매우 높다고 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조금 느려요. 사람들도 날 보면 내 기분이 어떤지 잘 몰라요. 좀 거리 두는 편이 편해요. 나는 내가 어떻게 혼자서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옆에서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나설 때까지 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 조금 결이 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거리두기 타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분은 어떻게 되느냐? 남이 알아서 도와주기를 원하게 되지요. 어떤 분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랑 다 가깝게 지내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것 같은데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안 해요. 우리가 어떤 분의 사회성을 분석하는 데는 요거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성이 좋다라고 할 때는 진심이 담기기를 원해요. 그 따뜻한 진심이 담기는 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얼마나 협조를 잘하느냐. 직역을 하면 연대감이 되는데요. 사실은 협조성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진정한 마음의 협조성인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협조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남의 입장을 잘 이해해요. 남의 입장을 잘 수용해요. 두 번째, 누군가 힘든 얘기를 하면은 잘 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누가 그냥 도와줘.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지 않으면 그래 해주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누군가 나한테 좀 못된 짓을 하더라도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금세 용서해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누가 나한테 잘하나 못하나 비슷하게 대해주지 차별하지 않아요.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입장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누가 힘든 얘기하면은 그만 하고 얘기하진 않더라도 표정으로 드러나든가 누가 힘든 얘기를 하면은 그때마다 어디선가 전화가 찌리링 와서 가버려요. 누군가 힘든 얘기를 하면은 글쎄 꼭 화장실에 가고 다시 오나 보면 안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 보통 야 이거 별거 아닌데 도와줘. 그럼 이런 얘기 하지요. 별거 아니니까 네가 해.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별로 그렇게 이익이 없으면 누굴 도와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조금만 나쁜 짓을 해도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보복이 뒤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 먹이면 그 사람도 나를 한번 물 먹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가 잘해주면은 나한테 잘해주고요. 내가 못해주면 나한테 못해줘요. 그렇지만 이 역시 다 일관되게 가진 않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되게 남의 입장도 잘 수용해요. 그리고 힘든 얘기도 잘 들어줘요. 그리고 NG가 나면 남도 도와줘요. 그런 다음에 사람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수심은 끝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사람일 때는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러나 야 착해 하고 만만히 보고 이분한테 뭔가 이상한 짓 하잖아요. 복수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은 물불 안 가리고 끝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조합으로 넘어가게 돼요. 첫 번째 조합부터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사회적 민감성도 높고 협조성도 아주 높은 경우, 사회적 민감성도 높고 협정성도 높으면요, 당연히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갖다 대체적으로 전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는 또 마지막 한 가지 변수가 갈려요. 겁이 많냐? 겁이 없냐? 겁이 하나도 없으면서 사회적 민감성도 높고 협조성도 높잖아요. 그분은 자신이 이렇게 착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너무너무 그분의 자존감을 올려요. 왜냐?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거든요. 겁이 없으니까. 그런데 겁이 많잖아요. 거절을 못해요. 질질질질 끌려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피곤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란 게 썩 반갑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겁이 많건 겁이 적건 간에요. 이분들이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과 잘 지내고 착한 게 너무너무 귀찮아져요. 벅차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너무 착해서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생각하게 되시지요. 그러나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는 또 사람들이랑 굉장히 잘 지내요. 이 유형의 분들은 세상의 빛과 같은 분이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유형의 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분 한 분만 옆에 있으면은요, 내가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느끼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과 다 잘 지내게 해줘요. 두 번째 유형, 사회적 민감성은 매우 높은데 협조성은 매우 낮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 볼 때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굉장히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곤란한 부탁하잖아요. 싹 입을 씻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겁이 많은 사람과 겁이 없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인기는 굉장히 끌고 싶은데 나는 무척 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겁도 없어요. 그러면요, 있는 대로 그냥 하고 싶어 해요. 이 사람들이 한번 나타나잖아요. 그 집단은 초토화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왜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지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러면은 겉에서 볼 때는 앞에 사회적 민감성도 높고 협족성도 높은 유형과 구분이 잘 안 가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착해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겁이 나서 알아서 오버하니까 더 착한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분들은 속으로는 부글부글부글해요. 그래서 뒤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뒷담화를 까지요. 그러면 뒷담화를 당한 사람들은 좀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싫으면 내 앞에서 얘기하지 왜 이렇게 뒤에서 나를 욕을 하지? 그러나 욕을 할 수밖에 없지요.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러나 화가 나서 참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키고 자기를 귀찮게 한다고 볼 때는 웃지만 속으로는 불평불만을 가지면서 뒤에서 욕하고 다니지요. 세 번째 유형은 사회적 민감성은 낮지만 협조성은 매우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나한테 연락 잘 안 해요. 모임 잘 안 나와요. 문득 생각나서 연락하잖아요. 만나면 되게 잘해줘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내가 굉장히 직장이건 모임이건 사회에서 곤란에 처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나한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 사회적 민감성은 낮지만 굉장히 협조성이 높은 사람들이지요. 사회적 민감성은 낮지만 협조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겁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니까 생각하면서 대놓고 모임에 잘 안 나가지요. 그러나 옆에서는 이분이 너무 착하니까 좋아할 줄 알고 자꾸 나오라고 꼬셔요. 그러나 별로 이분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나하고 1대1도 좀 만나줘요. 그러나 누구랑 같이 만나자 그러면 오늘 바빠서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괜히 내 친구들이랑 엮이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겁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은 사람들을 싫어하긴 하지만 겁이 많기 때문에 이거 너무 내가 사람들이 나 이상하다고 보면 어떡하나? 그래도 친구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모임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가기도 하고 혹은 나가지 않는 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50대, 60대 하면 되면서 자기 자리를 딱 찾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민감성도 낮고 협조성도 낮은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싫어해요. 괜히 옆에서 별거 아닌 거를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별로 속으로 귀찮아하지 별로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이분들은 이분들이 먼저 원하는 게 아니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괜히 쓸데없이 도와준다. 괜히 쓸데없이 처음 이렇게 오셔서 잘 모르지요. 우리 모임에 나오세요. 이런 거 굉장히 이분들을 갖다 싫어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는 순간 그런 말하는 나를 이분들은 딱 쳐다보면서 속으로 생각하지요. 진짜 오지랖이야. 멀리해야 되는 인간이로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민감성도 낮고 협조성도 낮으면서 겁이 없다. 그러면 진짜 대놓고 독고다이로 살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팍팍 풍겨요. 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겁이 많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왠지 뭐라고 할까봐 모임이건 어디건 기웃기웃 되기도 하고 어찌되었든 누군가를 좀 사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친해질 듯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거리도 두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좋은 사회성과 나쁜 사회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타인의 입장에서는 지내기 좋은 사람과 지내기 편한 사람으로 나눌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사회성이 좋고 사회성이 나쁜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조합이냐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도 같은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의 지도를 잘 안 다음에요, 내가 타인들과 어떤 거리를 둬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사회기술이라는 용어는 뭘까요? 사회기술이라는 용어는 소셜 스킬의 한국말 번역입니다. 소셜 스킬은 어디에서 나오게 됐냐 하면은요, 1970년대, 80년대부터 구미에서 정신재활이라는 개념이 있으면서 생겨났어요. 여러분들은 2등이 1등 되는 게 세상을 바꿀 것 같지요? 2등이 1등 되는 건 별로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꼴찌가 꼴찌를 벗어나는 게 이 세상을 바꾸지요. 왜냐하게 되면은 결국 그분들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세상이 부담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내는 게요,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냐 없냐예요.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요, 그분들이 길을 잊어먹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분들을 찾아주기가 너무 편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요, 어떻게든지 2등이 1등을 가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많이 시켜서 서울대 의대에 가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걷게 해주고, 가게에서 물건을 산 다음에 거스름돈을 받게 해주고, 뭔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게 해주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걸 일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거를 가르치는 게 소셜 스킬을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사회적 기술을 익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발달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적장애인 분들한테 소셜 스킬을 가르쳐 드리는 게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분이나 지적장애인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고, 표지판을 보고 알 수 있고, 그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천재가 이 사회를 매겨 살린다 같은 얘기만 하지,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게 됐었을 때 그게 얼마나 이 사회를 그분들이 도와주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가끔 이 사회기술 훈련을요, 성공을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사회기술을 익히고 사회지능을 갖다 올리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회기술은 그냥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하나하나 올라가게 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요, 어려서부터 뭔가 그거를 억지로 노력한다 그래서 이 사회기술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억지로 배운다는 거는, 공부해서 학습한다는 거는 우리는 명시적 기억이라 그래요. 그런데 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건요, 명시적 기억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암묵적 기억이 움직인다 그래요. 결국은 예의 범절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행동해야 되느냐는 글로 배워도 별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적당히 배우고 따라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지요. 오히려 자전거 타기에 훨씬 가까운 거예요, 운전이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기 학습을 해서 우리 아이가 사회지능이 발달해서 엄청난 성공이 되리라고 안 그래도 바쁜 아이한테 그것까지 가르치는 건 별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성이 없으면 따돌림 당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따돌림 당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진짜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와서 자꾸 말을 시키면은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보기에는 따돌림을 받을까 걱정이 되지만요, 아이가 보기에는 그냥 혼자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게 굉장히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를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게 아이한테 더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따돌림을 받으면서 굉장히 마음 아플 때가 있기는 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나는 A하고 둘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초등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A는 B하고 C하고 어울려 노는 것도 좋아해요. 내가 A랑 놀기 위해서는 B하고 C하고 같이 돼서 내가 D가 돼서 놀아야만 돼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A, B, C, D 함께 놀잖아요. 나는 그 어느 한 아이와도 제대로 놀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A하고만 놀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지요? 결국 그게 나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따돌림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개입하려고 하고 우리 아이를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즐겁게 해주고 예뻐해주면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힘이 커져서 또다시 다른 친구를 사귀게 되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상대방도 서로 둘이서만 친하는 거를 갖다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어른이건 아이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사실은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요.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못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지 애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이해저해 전부 다 쑤시고 다녀요. 그러다가 보면은요, 나중에는 나를 좋아하는 애가 한 명도 없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갖다 싫어하게 되니까 나는 따돌림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여도 조용하고 착하잖아요. 그렇게 따돌림 받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생각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엄마가 보기에는 엄청 사회성이 좋더라도요, 엄청 다른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아이들이 전부 다 피하게 되니까 조용하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착한 아이보다는 오히려 더 사회생활이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올라가지요. 병풍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혼자서 조용히 있는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랬지요. 그런데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뭔가 그 존재 자체가 남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괴롭힐 아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4명이나 5명이랑 같이 있잖아요. 가서 괴롭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친절한 척 하다가 조금 지나서부터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렇게 괴롭히는 아이를 갖다 혼자서 대적하기란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나는 직장에서 혼자 조용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직원분이 있어요. 그 직원분은 다른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해요, 왠지. 그러면 내가 혼자서 있잖아요. 자꾸 내 옆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갖다 힘들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내가 어느 집단에 처음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왠지 그 집단에서 누군가 와서 내 옆에 딱 있으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분은 여기서 그분이랑 가까운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조금 지나잖아요. 나도 그 사람이 버거워져요. 근데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지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럴 땐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도요, 아무리 우리 아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더라도 그럴 때는 병풍이 필요해요. 직장에 이렇게 갔는데 누군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같이 있으면 왠지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감정을 확 드러내지도 못하겠어요. 그럴 때는 일정 기간은 딴 사람들이랑 몰려다니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대부분 해결이 돼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가 없으면은 괜히 우리 아이한테 처음부터 억지로 누구랑 같이 다니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를 누군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우리 아이를 누군가 괴롭혀요.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그거를 얘야 맞서 싸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더라도요. 우리 아이는 그걸 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만은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아이한테 병풍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조금 힘을 써서. 그러면은 병풍이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병풍들이 보호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은요, 아무리 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병풍을 마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 그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꼭 필요한 걸까요?
결국은 사회생활이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나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매겨준 위치를 아는 거지요. 사람들이 나한테 매겨준 위치에 꼭 내가 맞춰서 살아야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중요도가 그 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100이고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인데 내가 나의 중요도가 100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게 되지요. 또 반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중요도는 100인데요. 내가 0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사람들도 옆에서 좀 불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자기 객관화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게 되면은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자기 존중감, 공적 존중감이란 용어가 있어요. 자기 존중감과 공적 존중감이 딱 맞으면 좋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사회적 중요성과 남이 생각하는 나의 사회적 중요성이 딱 맞으면 일치해서 좋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사회에서의 나의 중요성은 높은데 남들이 생각하는 중요성은 낮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왠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중요성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중요성보다 낮잖아요.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날 칭찬해요. 겸손하다고. 그러나 또 이때 역시 나를 갖다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원래는 내가 그렇게까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 당하게 되는 나쁜 일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 객관화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제가 별로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은 자기 객관화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자기 발전을 위한 자기 객관화예요.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돼야지 자기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자기 발전하게 되면 보통 4단계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이에요. 날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수용이에요. 날 수용해야 되지요. 세 번째는 날 수용했는데 나는 쓰레기야. 난 죽어야 돼 라고 수용하면 안 되겠지요. 나를 존중해야 돼요. 자기 존중이에요. 자기 존중만 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존중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자기 주도로 이어져야 돼요. 얼핏 보면은 순서가 맞는 것 같지요?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존중, 자기 주도. 그러나 실제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요, 이거는 연결된 개념이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요. 때때로는 자기 주도가 자기 존중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으래잖아요. 맨날 내가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게 돼요. 반대로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인데 그런 비참한 나를 갖다 자기 인식하고 자기 수용한다 그래서 뭐가 과연 달라질까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자기 존중감과 공적 존중감이 엄청난 차이가 나서 나의 삶을 괴롭히는 게 아니면요. 사실은 조금은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삶을 저는 권해요. 여러분, 완벽한 자기 객관화는 뭐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불교의 진리로 이어집니다. 인생은 생로병사,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요, 완전한 자기 객관화는요, 우리가 먼지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는 건요, 지금 이 순간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최명기가 착각하고 있어서 이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라고 사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완벽한 자기 객관화를 갖다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편해져요. 여러분이 알아서 기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조금 더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완벽한 자기 객관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